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한 가운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요즘 주주총회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서 또 SK그룹이 나서고요. 그리고 LG전자까지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정말 그 이사회 분리 이런 부분이 취지에 맞게 워치독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세월호 천막이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천막이 철거가 됩니다. 오늘 10시 한 반경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점을 기억을 해봐야 될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월 18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 마비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여야 간 정면 충돌이 펼쳐지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일정을 경제 분야에 집중시킵니다. 최근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경제와 민생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17일 만에 북미 모두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중재 역할을 예고했는데요. 북미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 비핵화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들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이슈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방침에 대응하고 책임 경영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총기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50명에 달하는데요. 2명은 상태가 위중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는 검거된 브렌턴 테런트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 몰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곧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기업 이사회 워치독 될 수 있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죠. 지금 뭐 대기업 총수들의 행보에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요즘 주총회 트렌드가 바로 이사회와 또 대표이사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요 부분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이 부분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그 분위기예요. 자,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부장님, 일단 한국 기업의 이사회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거수기? 이게 떠오릅니다. 사실 역할을 제대로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거를 좀 많이 우리가 또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독립 관련돼서 독립성을 지금 현재 한국 이사회가 담보할 수 있는 건지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 독립성을 얘기할 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사회이사 제도라는 요 제도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회이사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1996년에 그 정몽구 회장이 이제 현대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도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사태 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그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 경영을 막기 위해 갖고 상법을 개정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간단한 게 뭐냐면 이제 내부에 있는 이런 인사들에 있는 그런 폐쇄성을 막고 좀 열린 주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인물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이제 그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제도였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정도 기업 예전 총수 시절의 이런 그 폐쇄성을 없애고 투명성을 높였다는 거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총수들의 그런 입장을 반영하고 방패막이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안건에 대해 그냥 100% 찬성 뭐 이런 식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같이 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가 이번 시기가 올해부터가 좀 이제 그런 상황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이 나섰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이사회라는 것이 이제 대표이사 경영을 감시하는,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이사회는 지인들로 많이 대표이사의 지인들로 많이 또 이루어진 그 경향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 경영 측면에서 뭐 횡령이나 배임 뭐 이렇게 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걸 견제하는 역할을 많이 좀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일방적인 소수의 기업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사회이사라는 제도에 사회이사를 뽑을 땐 보통 사회이사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런 작업을 거쳐갖고 그 사회이사를 선출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비춰져서 이제 어떤 어느의 특정 인맥이라거나 항맥 네. 그런 거에 속하는 그런 인물들이 들어와서 총수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생태를 보여왔다고 그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례는 거의 일부라고 봐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양- 다만 이제 뭐 일부 이렇게 역할 제대로 못한 그 이사회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이 좀,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없지 그런 않아 게 좀 있습니다. 있네요. 지금 뭐 한국 대기업들이 지금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또 다행스럽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그랬고 이번에 SK그룹이 아주 결단을 또 내리는 것 같고 LG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LG도 지금 LG전자는 지금 이사회랑 분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것 같고, LG 유플도 그런 것 같고.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는데, 일단 지주회사 LG는 지금 회장이 그대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죠. 아무래도 초기 들어온 게 그 고강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직 이제 그 취임 초기이고 아니면 저 그룹을 전체적인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작업은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수십 년 가까이 이제 네. 그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저 회장 역할을 해오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그리고 회사에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구광모 회장이 물론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역시 마찬가지 예전처럼 구태를 벌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정도의 이렇게 그 책임만 좀 그 오너가 또 완전히 빠지면 요새 또 책임 경영에서 회피한다 그런 또 비난도 있고 하니 그 아무래도 그런 정도의 그 회장으로서의 책임 그런 정도만 일단 단기간에 과정의 하나로 보는 제가 볼 때는 이사회 이제 독립성 제고, 요거보다는 지주사 권한 강화?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가요? 그 권한 강화라고는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LG는 거의 자율적인 경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 가령 뭐 그 전대 회장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가 그 전문 경영에 의해갖고 독립 경영을 해왔고 서로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지주사라는 건 구본모 회장이나 구광모 회장이 그 주 LG라는 회사는 전체적인 조율, 계열사가 이런 사업의 전체적인 그룹 틀에 있어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아무래도 그 당장은 이제 구광모 회장 체제를 어느 정도 강화를 했다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당장 이게 단기간 정도의 흐름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천히 LG그룹도 맞습니다. 이제 다른 계열사로 확대돼서 진행될 수는 있다. 항상 어떤 정책을 뭐 펼칠 때는 LG전자 원조 테스트를 하고 이게 또 맞습니다. 확산되는 그 경향이 LG그룹 예. 자체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또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박민호 기자, 지금 해외 쪽은 좀 어떤 거예요? 네. 우리가 해외 관련돼서 뭐 이사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애플일 거예요.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들이 선임했던 이사들한테 쫓겨났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의 목적이 원래 이윤 창출이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뭐 사회 공헌하는 건 사실 뭐 2의 3의 그런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영자가 돈을 버는데 집중하느냐 아니면 딴짓을 하냐 이걸 감시하는 게 사실 이사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주주로 돼 있고 주주 밑에 이사회가 있고 그리고 이사회 밑에 임원들 그러니까 뭐 임직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주주들이 직접 이제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니까 이사회를 두고 나서 이사회에게 그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 게 바로 이사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좀 뭐 사회이사, 사내이사 그런 문제들 기업들이 어떤 정책이나 기업을 폈을 때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100% 다 찬성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100%다 찬성을 해가지고 뭐 문제가 없었으면 뭐 다행인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이사, 사내이사 그런 이사회에 견제와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소유주 총수들이 이사회 의장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향 가고 있는데 단지 이사회 의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게 뭐 이사회, 사내이사, 사회이사의 독립성까지 다 보장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들을 아예 독립이사제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사회이사 제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네. 독립이사제 그렇죠. 이건 거죠. 네. 권한을 막중하게 주되 보수도 막중하죠. 대신 책임도 막중하다. 그래서 사회이사가 많은 월급을 받고 보수를 받는 건 뭐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은 어떤 결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거부권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은 돈을 다 토해내게끔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래서 권리와 책임을 둘 다 높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대로 견제가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재벌 총수라든지 일부 주주들을 위한 이사회였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파일을 더 크고 건전하게 키우기 위한 그런 이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이게 2002년도에 회계부정 사건이 너무 큰 게 터져가지고 미국 기업 자체 신뢰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대수술을 한 겁니다. 네, 계기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사회 한 60% 정도가 외부 인력으로 네. 대부분 이제 채워지는 거고 애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7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사내 이사인 거고 네, 나머지는 그렇죠. 또 외부 인사가 이렇게 이사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구성 요원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해외도 짚어봤는데 우리 기업들 지금 일단은 첫 발을 좀 내딛고 있는 거는 같은데 언제쯤 이렇게 뭐 이사회 독립이 또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수백 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라는 역사.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100년 기업이 지금 두산이라는 그룹 하나가 지금 나왔고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기간이라는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딴데 그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청소에서 지금 국민기업으로 넘어가는 기간은 30년 정도 걸린다. 왜냐하면 창업주는 당연히 뭐 당신이 회사를 올려갖고 모든 전권을 갖고 추진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권한이 세셨겠죠. 근데 그게 이제 2세, 3세 넘어오면서 그렇죠. 국민 기업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지분을 넘겨주면서 지분율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올해가 가장 좀 의미가 있다는 게 올해가 이제 드디어 이제 3세, 4세 경영진들이 올라왔을 때 이분들의 지분율은 그렇게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높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 그 창업주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경영권을 확실하게 잡을 그 위사를 갖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도 네. 있어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또 이제 그 어쨌건 전문 경영 제도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사회도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주주들의 이제 기업 참여 이런 경영 참여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좀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그대로 얘기하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국방부회장이나 최태원 회장도 더 이상 당신들을 총수라고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 전체적인 그림을 조율은 하되 나머지 결정은 전문 경영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전문 경영과 오너가 한 결정에 대한 어떤 검증과 최종 결정을 이사회에 맡기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든 게 올해 이제 계속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어 그 이사회 독립. 네. 그다음에 그래 앞으로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80군데에 걸쳐 갖고 이런 인력풀을 넓히겠다고 하는 거.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기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 그 가치 사슬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사회이사로 모실 수가 있다는 그런 문을 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사회 독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 회사는 한 명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땐 박민호 기자도
요 이사회 이 독립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좀 가능할 네. 것이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무늬만 형태만으로도 지금 형태만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고 실제 속 사정을 들여본다면 사실 상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상법에 관련해서 이사회를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2009년도에 저희가 상법 개정된 이후에 뭐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사실 이사회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상법 개정하면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상 미국의 상법을 들여오면서 똑같이 개정한 건데 M&A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사들의 보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부분은 빼버렸어요.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이사들도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항목은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회계 부정 사건 있잖아요. 네. 4조 원이 넘는 돈인데 미국에서 2009년도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상장 폐지되고 회계 법인들 다 날아갔을 때가 2조 원의 회계 부정 사건이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감사위원회 그리고 감사를 했던 그 회계 법인들 전부 다 같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묵인했다는 것.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사회 안에서는 감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네네. 감사위원회가 이제 회계 법인들, 회계사들 대상으로 해서 외부 감사인과 함께 이제 감사를 같이 진행하는 위원회예요.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으로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처음 이제 감사인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말이 무슨 대학교 나오셨습니까를 물어봐요. 보통 이제 네. 감사 관련된 부분은 K대학교가 다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K대학교 출신이면 밀어주고 아니면 뒤로 빠지는 이런 형식으로 좀 그 시장이 굴러가고 있는데 그 회계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보통 노래방이나 이제 회식 같은 걸 하는데 유행가가 있어요. 유행가. 회계 감사를 할 때 이 기업이 문제가 없다 싶으면 적정이란 글씨로 도장을 찍거든요. 네네. 적정하다. 네. 네, 적정하지 않으면 부적정하다 쓰는데 적정이면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 중에 제목이 인생은 적정이야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술을 먼저 네. 마시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면서 인생은 적정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게 다 이제 감사를 해야 될 이사회 감사위원들 그리고 외부 감사위원들이 사실상 학연과 지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사실상 깨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쉽죠. 아직 뭐 첫걸음은 뗐는데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이 조금 또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사회 의장과 이 대표이사가 분리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효과가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결국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과 문제. 훨씬 더 많이 나나요? 그거를 계량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제도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네. 반대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이사 제도를 하고 전문 경영 제도로 해놓고 이사회 제도로 운영됐던 도요다가 그때 1,000만 대 생산 체제가 리콜 사태로 어려워졌을 네. 때 그 사태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도요다의 그 오너 경영인이 다시 복귀를 해서 이 정상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이사회 제도와 소유와 그런 문제가 미국식의 제도가 모든 게 한국에 맞는 것이냐? 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맞는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닌 걸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회사 업무에는 더 충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쨌건 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건 그 오너가 독단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 그런 견제 장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요새는 그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단순히 내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융합을 시켜서 뭔가를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은 또 당신 자기의 사업만 그 경주마처럼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막고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들이라 다른 사업 부분하고는 겹칠 수가 있어요. 충돌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죠. 그렇죠. 멀리 보지 못하고 항상 지금 요거 달리니까. 당장의 성과가 나야지 연임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오너 총수들이 이제 또 지혜로 빠져서 그거를 보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완성축을 만드는 게 이제 강한 이사회. 그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전체적인 그 집단 그 논의 체제로 해서 거기서 이제 방향을 딱 잡고 최종 결정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일이라고 볼 상당히 수 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박민호 기자도 뭐 과제를 네. 또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네. 책임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 이사회 분리가 됐을 때
그 기능에 정말 충실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사회, 뭐 제가 어디 뭐 이사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이사회를 할 때 뭐 사무실 같은 게 보통 이제 유리벽으로 된 곳에서 다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사내에서 사회에서 한 군데 모여 있고 사실상 회의합시다 하면 다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학연 지연으로 묶인 사람들이 서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상법 개정할 때 미국의 상법을 좀 도입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는 뭐 듀 딜리전스라 해가지고 이제 선관음이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를 요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선관주의라고 이렇게 상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선량하다는 게 착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라 권리를 너한테 주는 만큼 너가 알아서 스스로 책임도 지는 그 권리와 의무, 책임을 동시에 주겠다. 그래서 스스로 잘 알아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구멍가게는 아니잖아요. 구멍가게는 아니고 다 주주들의 돈으로 모아서 만든 대기업이고 또 그리고 뭐 고용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 영향도 많이 미치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인데 이게 개인의 소유, 어떤 집안의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뭐 이익이 눈에 멀어서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엮여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고 또 전문 경영인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가지고 먹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견제의 역할을 이사회와 임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네.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좀 더 책임을 많이 부과해야죠. 이사회는 책임을 부여한 이제 독립 이사회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경영 측면에서는 이제 오너가 아니라 네, 전문 경영이 이제 도입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최 부장님 어떠세요? 그 사회이사 물론 전문 경영인 체제도 있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전문 경영인 체제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삼성에서도 지금 가장 모든 전문 경영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뛰고 계시고 하는데 그 사회이사라는 거는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내부 구성원들이 다 인재지만 그런 인재들 중에서도 그 기업에서 보지 못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갖고 이런 부분을 보충해달라는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좀 당신의 그런 지식과 이런 노하우를 좀 전수를 시켜주시고 기업 경영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저는 만약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 10년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회사를 더 많이 알고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내부 구성원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그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발전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물론 그 한국의 지금 가장 문제가 그 사정기관에 정관 그 이런 분들의 관료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문 덕망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 자리를 왜 그런 분들이 채워 넣어야 될까? 사실 기업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만 그런 가중시키는 문제가 더 있을 수 효율적이지 있죠. 않은 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아까 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이사도 경영사에게 책임을 좀 어느 정도는 지고 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마 발전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데 그런 그 사회이사도 책임을 지고 같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오시면 이 사회는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들어볼게요. 오늘 뉴스토마토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그 이사회 이 부분 지금 분리되려는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취지에 맞게 잘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권력에 영합하는 그런 펫독이 아니라 오늘 또 주제처럼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워치독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마리논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험 비행 중이던 마리논 헬기가 추락하며 5명의 장병이 숨졌는데요. 이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7위에는 자유한국당 선거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어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여야 4당은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6위에는 양산 산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젯밤 9시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임야 약 1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5위 역시 군산 교회 화재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4위에는 최선희 발언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의 지난 15일 평양회견은 북한이 향후 비핵화 담판 협상력을 높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해 보수적 입장에 선 전문가도 최 부상의 이번 회견이 도발보다는 외교적 대응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처장은 최 부상 회견 후 한 방송에서 미국이 부분적 비핵화에 합의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 부상의 회견 내용 자체는 강경한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평했는데요. 청와대도 최 부상의 발언이 내포한 진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북미 대화 국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했습니다. 3위에는 신형 소나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1일 신형 소나타를 출시하는데요. 여기에 카카오와 함께 협력 개발한 음성인식 대화형 비서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2위에는 교육부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보가 11년 만에 부활합니다. 교육부는 4월까지 직제에 반영하고 5월에 인선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위에는 몽키뮤지엄 올라와 있는데요. 마지막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죠.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몽키뮤지엄 관련 사건에도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를 떠난 이후에도 부하 직원을 통해 승리 등이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과정을 알아봐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강남에 설립한 술집인데요.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이 지난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자 부하 직원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알아봐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설치가 됐던 이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오늘 철거가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상황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사회부 홍현 기자입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원래 10시부터 철거가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한 10시 반경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좀 넘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14개 동 천막에 대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16일 세월호 천막 내 잡기와 비품을 정리하고 어제 오전 10시에는 세월호 천막 내에 존치돼 있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윤식을 진행했습니다. 289명의 영정은 천막을 떠나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구에 임시로 옮겨졌습니다. 유족들은 영정을 안치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014년 7월 14일에 들어섰습니다. 14개 천막 중 3개가 서울시 허가 없이 설치돼 불법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상호 씨가 이곳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46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정의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 이안식이 아니라 이운식이라고 이름을 좀 붙인 거군요. 그렇다면 이 철거된 이 자리가 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철거가 끝나면 서울시는 이곳에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다음 달 10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은 교보문고 방향 쪽 현 분향소 위치에 목조 형태의 면적 79.98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게 세월호의 기억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 참여형 전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광화문 북측 광장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는 추모문화제, 컨퍼런스,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사업 일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만 운영됩니다. 네, 아픔의 상징이었던 세월호 천막이 기억 공간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의미, 그리고 우리한테 던지는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참사와 진상규명 필요성을 알리는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였고 그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같이 나눴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모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지만 중요한 것은 희생자를 기리고 그날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만 기억 공간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라 운영 기간을 두고도 유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홍연 기자였습니다. 일단 천막은 사라지지만 재개관되는 이 기억 공간이 더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동 한나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노동이사제인데요. 노동이사제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이사제는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독일은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처음 임명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16개 기관에 근로자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올 들어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이 될 때마다 구청장의 릴레이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모실 분은요, 박성수 송파구청장인데요. 지금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지금 지난해 7월에 취임하셔서 예. 지금 바쁘게 달려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민선 7기의 송파구. 네, 슬로건을 제가 보니까 서울을 이끄는 송파예요. 네. 네, 포부가 크신데 서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예, 뭐 인구 70만의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서울을 이끌 만한 잠재력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와 교육, 또 뭐 건강, 문화, 또 이런 삶의 질을 1위로 만들어서 서울을 대표하고 또 서울을 이끄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송파는 한성백제 500년의 도읍지로서 서울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요. 또 88 서울올림픽 개최지로서 또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납토성이라든지 몽촌토성 또 뭐 백제 고급문화 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된 그 롯데월드 타워 등 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울을 이끄는 그 송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선 7기 4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또 교육과 보육, 또 복지와 문화, 그리고 안전한 도시, 또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이라는 5대 그 과제를 목표로 해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다 필요한 과제들이에요. 예, 예. 일자리 문제는 좀 더 이따가 얘기를 드리고요. 또 교육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송파형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과 연계해서 송파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그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그 니즈를 정확하게 또 파악하고 또 그에 맞게 창의적이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자라나는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벌써 9개 소를 개원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총 19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총 37개소를 설립을 해서 27개 동당 한 3개 정도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 초등학생을 위한 틈새 없는 보육도 좀 실현하겠고요. 또 송파 맘 키움 센터는 상반기에 6개, 또 2022년까지는 32개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뭐 야간에 이제 또 아이를 또 돌보고 싶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24시간 돌봄 서비스도 운영하고요. 또 4월부터는 풍납동 지역에 있는 공동 육아 나눔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지 문화 정책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계층별 복지 정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등의 그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확대하고 또 여성 안심 기회가 스카우트 등 송파 여성 안심 사업 4.0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또 복지를 위해서 관내 지금 경로당들을 다 시설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 그 일자리 관련 사업도 30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또 올해 장애인 복지과도 신설을 했는데 그 장애인들의 평생 학습권도 보장하고 또 각종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복지 정책도 획기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송파 문화재단 설립해서 송파의 어떤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거의 마치고 있고요. 또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안전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그 안전 강화 대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이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개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파군의
그 성내천과 또 장지천, 탄천, 또 한강을 연결하는 21.2km의 송파 수변 올레길을 지금 조성을 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금년 초부터 영역을 거의 마무리해서 구체적인 어떤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 가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로도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대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문제라든지 또 방해동 녹지지역이나 성동구치소 또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또 문정지구 가락지구 이것을 연결하는 미래도시 성장축 이것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워낙에 뭐 관광 자원도 많고 인구도 사실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이들, 뭐 장애인, 어르신들 그리고 또 여성 뭐 정책까지 꼼꼼하게 다 개선을 또 좀 해주실 것으로 좀 정책을 또 세우고 계시네요.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이사 가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좀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지금 뭐 송파구 하면 사실 그 보수의 텃밭이었는데 18년 만에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구청장님을 보더라도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비서관, 노무현 대통령님의 법무비서관을 하셨고, 또 검사 출신이시죠. 주민들이 상당히 또 희망을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바라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18년 만에 이제 구청이 바뀌면서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무려 이제 92.2%의 주민분들이 민선 7기 송파 구청에 대해서 기대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제 가장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또 의외로 뭐 경제나 교육 문제도 있었지만은 환경 분야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 이 문제가 커가지고.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미세먼지 문제는 뭐 이거는 어떤 지방 정부 차원에서 뭐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 정부 또 전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 뭐 전국 최초로 또 미세먼지 제거용 초소형 그 청소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는 그 차도 도입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것도 좀 확대를 해갈 생각이고요. 또 유동인구하면 잠실역 그 부근에는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해서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도 이렇게 제공하고 또 미세먼지 발생 시 또 그 대체하는 방식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도 그 전국 최초로 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세대 정도 이상의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이제 좀 반드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또 그것을 설치한 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는 그 공사가 지금 송파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10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먼지 또는 분진 가루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주민분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워낙에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또 많은데, 그래도 가장 시급한 뭐 현안, 그리고 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문제겠죠.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또 우리 주민 삶에 또 가장 또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 이후에 최고 자문기구로 송파 정책발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일자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혁신적인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요. 또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 분야 약 350여 개의 사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사업을 좋은 일자리 약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개발이 될 텐데 거기에서 무려 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일자리 TF 부분까지 좀 더 확대시켜서 일자리 위원회도 새롭게 만들고 또 이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잡코리아 있지요. 잡코리아 같은 그 취업 사이트하고 협업을 네. 좀 해서 일자리 관련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또 민관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실효적인 어떤 뭐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또는 뭐 직업 교육 이것도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청소년이나 여성 또 어르신 장애인 각 계층별에 맞는 일자리 사업 그리고 또 장래성 있는 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요. 조금 더 덧붙인다면 지금 올해만 374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2022년까지는 약 2천억 가까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최대한 한 자리라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앞서 재건축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35층 네.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좀 착수한 상태고 지금 송파구에서는 장미 아파트 예. 50층을 또 생각을 예, 해서 예, 좀 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서울시와의 좀 어떻게 소통, 뭐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장미 아파트는 아직은 이제 재건축 조합은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 전 단계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지금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합이 정식적으로 출범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이제 조합이 또 조만간에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또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그것을 잘 또 서울시에 전달하고 또 그 교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이제 뭐 한강변이 일률적으로 네. 35층 이하를 규제하는 것은 이제는 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은 듭니다. 네. 예. 끝으로 이 송파 구민께 그리고 예.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뭐 시청해 주시는 토마토 TV 시청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민선 7기의 슬로건이 이제 그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게 우리 송파를 대한민국 기초단체 또 새로운 한 성공 모델로 좀 만들고 또 그래서 좀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인생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듯이 또 꿈을 가진 도시만이 또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뭐 당장 한 번에 이런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송파의 또 미래 30년 또 10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우리 송파 구민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꾸는 송파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토마토 또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슬로건대로 어떻게 송파가 서울을 이끌지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또 노력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송파구청장 만나 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부터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금요일의 정답입니다. 금요일의 정답은 이제 비례대표제였고요. 저 박내일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자, 문제 보여주시죠. 직업 능력 교육과 고용 장려금 사업 등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제일 공약으로 내세운 분야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 계속 이 박성수 구청장님이 강조를 해주셨던 그 부분이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 댓글로 스트리밍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실 때 꼭 함께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요. 지난해 12월 국내 출시된 폭스바겐의 새 플래그십 세단 아티온입니다. 이 아티온의 경우 기존 플래그십 세단격인 CC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크게 변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변화 등을 통해 기대를 모았던 차량이죠.
근데 보통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저는 제네시스 G90이나 벤츠 S클래스 같은 그런 대형 세단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테오는 중형 세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플래그십 모델에 해당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보통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인 만큼 대형 세단인 경우가 많은데요. 폭스바겐 역시 기존에 페이톤이라고 하는 대형 세단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단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CC가 플래그십 세단의 계보를 잇게 됐고 후속 작품격인 아테온이 현재 플래그십 세단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아테온이 폭스바겐의 새로운 기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테온의 가장 큰 매력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외관 디자인을 꼽고 싶습니다. 무난함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스바겐의 차량이 맞는지 한 번 더 브랜드 로고를 확인해볼 정도로 화려해진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예술을 뜻하는 영단어 아트를 차량명에 붙였을 만큼 감각적인 생김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전면부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전면부 전체를 감싸면서 부쩍 넓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은 모든 외곽선이 연결되는 보닛과 함께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폭스바겐 브랜드를 통틀어 중형 세단인 아테온보다 더 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보닛 면적을 가진 차량이 없다는 점은 차량의 넓은 폭을 강조하기 위해 실은 무게감을 짐작케 하는 요소입니다. CC의 계보를 잇는 모델인 만큼 전반적으로 세단과 스포츠카의 중간 형태의 디자인을 띠는 가운데 과감하게 대거 적용된 라인 처리들도 눈에 띕니다. 곳곳에 처리된 라인 처리들은 전반적인 차량의 라인과 함께 날카로운 인상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날렵한 옆 라인을 따라가다 후면에서 뚝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나 실제 배기관을 가리고 있는 머플러의 디자인적 요소들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2열 시트가 폴딩된 이 트렁크 공간을 보고 계신데요. 쿠페형 모델인 만큼 천장은 조금 낮지만 깊이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어서 골프백이나 낚시 같은 레저용품을 넣기 아주 좋습니다. 기본 563리터의 이 트렁크 적재량은 2열 시트 폴딩 시 1557리터까지 증가하는데요. 비록 준중형이지만 SUV 모델인 티구안이 615리터에서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1655리터까지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테온의 실내는 폭스바겐 특유의 단정하고 무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센터페시아 상단에 위치한 아날로그 시계가 눈에 띄는데요.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지금은 단종된 기존 기함 페이톤이나 아테온의 전신 모델격인 CC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고급스러운 상위 모델임을 잘 나타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2.3인치 TFT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디지털화된 인터페이스들도 눈에 띕니다. 다만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최근 웬만한 세단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없다거나 공조장치와 기어 노브 부분 등이 기존 모델들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모델이 쿠페형 세단이라 그런지 제 키가 170cm인데 약간 천장이 이렇게 닿습니다. 그렇지만 쿠페형 세단치고 전장이 길어져서 레그룸 자체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에는 지지대가 있어서 뒷자리 승객까지도 배려한 느낌이 나고요. 2.0 TDI 엘레강스 프리미엄과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두 종으로 출시된 아테온의 라인업에는 모두 2리터 디젤 엔진과 7단 DSG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구현되는 최고 출력 1090마력과 최대 토크 40.8kgm의 동력 성능은 시장에 출시된 프리미엄 중형 세단들과 무난한 경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폭스바겐 디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2.0 TDI 엔진은 기존 CC 대비 단수가 높아진 7단 변속기와 맞물려 준수한 연비를 구현해냅니다. 리터당 15km의 복합 연비를 통해 디젤 중형 세단 가운데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을 갖췄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 전방 추돌 경고 장치, 프론트 어시스트 및 긴급 제동 시스템,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트래픽 잼 어시스트, 레인 어시스트, 피로 경고 시스템 등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도 대거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7년 유로 엔캡에서 실행한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안전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할 만큼 차체 안정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엘레강스 프리미엄이 5,216만 원, 프레스티지가 5,711만 원으로 폭스바겐 세단 가운데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파격적이기로 유명한 폭스바겐의 프로모션폭을 감안하면 실제 구매가는 제법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새 플래그십 세단 아테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아테온은 지난 2015년 컨셉트카로 공개됐던 디자인이 실제 양산차로 큰 변화 없이 이어지면서 화려한 디자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폭스바겐의 차량들이 수수한 디자인과 알찬 구성으로 사랑받아왔던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또 무난한 주행 성능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길어진 차체를 기반으로 한 공간 활용까지 디자인에서부터 실용성까지 모두 다 잡은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친환경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브랜드도 아닌 폭스바겐이 국내에 오랜만에 출시한 플래그십 세단에 디젤 라인업 2가지만 적용했다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이 폭스바겐 측도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테온이 우여곡절 많았던 폭스바겐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8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쌍용차 코란도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